대한민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려버리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것이다. 도망갔다. 빨리 찾아. 평양 보이부 본부 5층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누군가 급히 뛰어가는 발소리만 어둠을 가릅니다. 김여정 부국장의 집무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났습니다. 40년을 체제의 칼날로 살았던 여자, 수백 명을 신문하고 수십 명을 처형장으로 보낸 그 손으로 이제 권력의 비밀을 품고 바다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추격조가 뒤를 쫓습니다. 총성이 밤하늘을 찢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엔 작은 라디오가 품어져 있습니다. 남쪽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속삭이던 그 한마디가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철의 여인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공포의 상징이 목숨을 걸고 달아난 까닭은 김정은이 직접 신임했던 보위부 핵심 간부가 체제를 배신한 밤 평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 이름은 김여정입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불렀죠. 귀신, 독사, 얼음.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전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니까요. 보위부 제5국 부국장. 그게 제 직함이었습니다. 제5국이 뭐라는 곳인지 아십니까? 남조선 심리전 대응과 사상 검열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쪽 방송 듣다 걸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신문하는 부서죠. 전 그 일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보위부 본부 건물에 출근하면 부하들이 차렷 자세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봤습니다. 두려움이 복도를 채웠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성과 규율, 그것이 우리 체제의 근간이니까요. 제 하루는 서류 더미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 보위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책상을 가득 채웠어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주민들의 명단, 불온 발언을 한 사람들의 기록, 남조선 방송을 청취했다는 제보들. 하나하나 검토하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교육, 이 사람은 신문, 이 사람은 수용소로. 판결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부하들은 제 명령을 받아 적고 나가서 집행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간부 식당에 가면 다른 부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리를 피했어요.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전 외로움 같은 걸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신문실로 내려갔죠. 형광등 불빛 아래 의자에 묶인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떨고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항변하는 사람. 다양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제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혐의는 남조선 방송 청취. 누군가 신고했고 보위원들이 그의 집을 급습했죠.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신문실 형광등 아래 앉은 그 남자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그를 바라봤죠. 얼마나 들었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제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죠. 왜 들었나?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궁금했습니다. 남쪽이 어떤 곳인지. 남조선은 지옥이야. 자본주의 착취의 현장이지. 그걸 모르나?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송에선 다르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고. 제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야. 선전이라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뻔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15년형. 가족들도 함께 연좌제로 보내졌죠. 그게 규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간부 아파트였지만 쓸쓸했어요. 가구도 별로 없었고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을 자러 오는 곳일 뿐이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보였어요. 하지만 불빛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가를 뿐이었죠. 저 아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날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대동강변을 걷다가 들었던 그 라디오 소리. 남쪽에서 들려오던 부드러운 목소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던 그 음성.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조였습니다. 뭔가 잊고 있던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 중에도 신문을 하는 중에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라디오를 구해야겠다고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보이부 간부가 남조선 방송을 듣다가 걸리면 끝장이니까요. 하지만 묘한 충동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압수품 보관소는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증거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저는 부국장 권한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관리 병사가 경례를 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선반에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압수한 라디오들, 금지된 책들, 불법 영상물들. 저는 구석에 있는 낡은 라디오를 집어들었어요. 작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관리 병사에게 말했죠. 이건 폐기 처분하겠네. 예, 부국장 동지. 그렇게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가방에 넣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여러 겹의 옷 뒤에 감춰뒀죠.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초조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제가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불을 껐어요. 커튼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라디오를 켰죠.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주파수를 천천히 돌렸어요. 여러 방송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 방송, 러시아 방송,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분께 평안을 전합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전방송처럼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친구가 말을 거는 것 같았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혹시 외로우신가요?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얼려뒀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송은 1시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남쪽의 이야기를 했어요. 거리의 풍경, 사람들의 일상, 자유로운 삶. 하지만 자랑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죠. 언젠가 우리가 만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DJ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는 매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어요. 남쪽의 가요들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들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일을 했든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깼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을까?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판결을 내렸을까? 제가 신문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 그 젊은이 모두 저 때문에 수용소로 갔어요. 가족들까지 함께.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살아있기나 할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아니,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었죠. 전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신문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러셨습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축축했습니다. 이런 밤이 계속되었죠. 낮에는 여전히 냉혹한 보이부 간부였습니다. 출근해서 신문하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죠. 어느 날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당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였어요. 남조선 방송 청취자 색출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남조선 심리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위부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라디오 방송을 통한 사상 침투가 심각합니다.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오국에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시오. 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 동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제가 단속반을 이끌어야 한다니. 제가 매일 밤 듣고 있는 그 방송을 막아야 한다니.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을 막고 싶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남조선 방송 청취 의심자들의 목록이었죠.
각 지역 보위부에서 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여 명이 넘었어요. 명단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신문해야 합니다. 수용소로 보내야 하죠. 하지만 제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단에서 몇 명을 뺐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나머지 사람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모두를 살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이라도 구하고 싶었죠. 그날 밤 라디오를 켰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용기를 냈을 겁니다. 작은 용기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일까요? 몇 명을 살렸지만 나머지는 죽였어요. 이게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새로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5살 여자가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다는 보고였죠. 국경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신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실로 들어섰습니다. 젊은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맞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이름이 뭔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름을 물었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죠. 부하가 다가가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왜 도망치려 했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자유.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뭔데?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진짜 자유롭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문실이 조용해졌어요. 부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녀의 질문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전 자유로운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명령을 따르고 보고서를 쓰는 이 삶이 자유인가? 밤마다 숨어서 라디오를 듣는 이 삶이 자유인가? 나가보게. 제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가라니까?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그녀만 남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전 그녀의 손을 풀어줬습니다. 밧줄이 풀렸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밤 경비가 바뀔 때 기회가 있을 거야. 뒷문 쪽으로 가. 무슨...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다시는 잡히지 마. 알겠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냥 살아. 자유롭게. 부하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잠시 수용실로 옮겨. 내일 다시 신문하겠네. 제가 명령했어요. 부하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뒷문 경비병에게 작은 선물을 주며 말했죠. 오늘 밤 눈 좀 감아줘. 경비병은 눈치를 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수용자가 탈출했다고요. 저는 화난 척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병들이 떨었죠. 즉시 수색하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빌었어요. 제발 멀리 도망쳤기를. 제발 잡히지 않기를. 며칠 뒤 수색이 중단되었습니다. 찾지 못했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살았구나.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성 내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제오국 부국장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근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보고가 올라갔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의 때 다른 간부들이 저를 힐끔힐끔 봤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최 대위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부하 중에서 가장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충실한 사람이었죠. 부국장 동지. 그가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상부에서 부국장 동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근 행적이 이상하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거 없는 소문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 대위가 말했습니다. 특히 박 국장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 국장은 저와 경쟁 관계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알겠네. 고맙네. 제가 말했습니다. 최 대위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의 뜻을 알았어요. 그는 저를 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큰 문제였어요. 며칠 뒤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도 참석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죠. 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박 국장이 보고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근 남조선 방송 청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 국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오국의 단속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저를 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확실한 경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거? 박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 원칙 아닙니까? 무고한 사람을 잡을 순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고? 박 국장이 되물었습니다. 김동지, 체제를 의심하는 건 그 자체로 죄입니다. 무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실적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곧 제가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세요. 그게 옳은 길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심을 따르라고요? 제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지만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전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며칠에 걸쳐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보이부 내부 기밀 서류를 몰래 복사했어요.
고위층의 부패 정보, 정치범 수용소 실태 문서, 권력층의 비리 목록, 작은 메모리 카드에 모두 담았습니다. 최 대위를 불렀습니다. 자네 서해안 지리 잘 알지? 제가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가 약한 곳을 알아봐 줄 수 있나?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가 이해했죠. 부국장 동지,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위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그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서해안 일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 경비가 제일 약합니다. 그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교대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10분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고맙네. 제가 말했습니다. 최 대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사히 가십시오. 부국장 동지, 자네는 연루되지 않도록 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 알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집에서 짐을 쌌죠. 최소한으로만. 서류들을 담은 방수 가방, 라디오, 작은 배낭 하나.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일을 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모든 게 마지막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20년을 여기서 일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 책상 위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썼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아니, 진짜 제 모습인지도 몰랐습니다. 밤 2시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봤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2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보이부 차량을 몰고 갔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신분증을 보여줬죠. 경비병들이 경례를 하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서해안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차를 몰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정을 내렸고 실행하는 중이었죠. 해안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차를 숨기고 걸어서 해변으로 갔습니다. 최 대위가 알려준 위치에 작은 나무배가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쓰는 낡은 배였어요. 그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배를 물가로 끌어내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배에 짐을 실었습니다. 방수 가방을 먼저 넣고 배낭을 올렸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려는 순간 거기 누구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어요. 경비병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나와. 당장.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배를 밀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찬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도망간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제 옆을 스쳤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죠. 더 많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안가에 불이 켜졌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저놈을 쏴버려. 누군가 고함쳤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어요. 하나가 배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나무 조각이 튀었죠.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몸을 낮추고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팔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는 겁니다. 해안선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총소리도 점차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추격선이 나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파도가 거셌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퍼내면서 노를 저어야 했죠.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노를 저었는지 몰랐어요. 팔이 떨렸고 온몸이 물에 젖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 육지인지 알 수 없었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손에서 노가 미끄러졌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문득 배낭 속 라디오가 떠올랐습니다. 방수 가방에 넣어뒀죠.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젖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주파수를 돌렸죠.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듣고 계신다면 이미 용감한 선택을. 그 목소리였습니다. DJ의 목소리.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구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전 라디오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를 잡았어요. 힘을 다해 저었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답하겠어. 꼭. 조금씩 섬이 가까워졌습니다. 작은 섬이었어요. 건물이 보였습니다. 깃발이 보였죠. 태극기였습니다. 남쪽입니다. 정말 남쪽에 왔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해안에 가까워졌죠. 저기 사람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왔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한 해군이었죠. 살려주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어요.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죠. 정신이 드시나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남한 해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서해 해군기지 의무실입니다. 당신을 구조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아서 남쪽에 왔구나.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곧 신문이 시작되었죠. 국정원 요원들이 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첩자로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시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들을 봤어요. 김여정입니다. 북한 보위부 제5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요원이 서로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증거가 있습니까? 전 배낭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 부패 자료와 정치범 수용소 실태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한 요원이 배낭을 뒤졌습니다. 방수 가방을 꺼냈어요. 안에서 메모리 카드를 찾았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죠.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건 한 요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네요. 내부 문서 양식이 맞습니다. 다른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가짜로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들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어요. 이걸 왜 가져왔습니까?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며칠간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반복되는 질문들, 끊임없는 검증. 하지만 전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한 일들, 제가 저지른 죄들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20년 넘게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백 명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요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온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결심했습니까? 예.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저를 믿기로 했습니다. 제공한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어요. 가짜가 아니었으니까요.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제 방은 3층에 있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처음 본 남쪽의 밤은 충격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으로 가득했어요.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는 밝았습니다. 평양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밝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여기 왔구나. 정말 자유로운 곳에 왔구나. 다음 날 담당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40대 남자였어요. 적응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쇼핑하고 커피를 마셨죠. 겁내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경계하는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과자, 음료, 라면, 빵.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고르세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손을 뻗어 음료 하나를 집었습니다. 커피였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2,500원입니다. 김 과장이 돈을 냈습니다. 저는 음료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렇게 간단한 일이 자유구나. 밖으로 나와 음료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맛있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북쪽 억양을 지우고 남쪽 말투를 익혔죠. 쉽지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죠. 저는 장사하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3년 살다가 여기 왔죠. 전 군인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국경 경비대에 있었는데 기회가 와서 도망쳤어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탈북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가족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유는 달랐지만 모두 같은 선택을 했죠.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탈북 고위 간부의 증언을 방송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전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말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하지만 전 죄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백 명을 해쳤어요. 그래서 더 말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 DJ는 매일 북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전했죠. 저도 이제 말할 차례가 온 건 아닐까요? 제가 본 것을, 제가 겪은 것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심했습니다.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인터뷰하겠습니다. 방송국에 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스튜디오로 안내받았죠. PD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김여정 씨 환영합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긴장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준비되셨습니까? PD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PD가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여정입니다. 북한 보위부 제5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20년 넘게 사람들을 신문하고 판결해왔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 일들, 제가 본 것들,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 권력층의 부패, 주민들의 고통,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심만으로도 사람이 사라집니다.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고발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까지 함께 끌려갑니다. 3대가 처벌받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북한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제가 잘못된 것이지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북쪽의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자유를 찾으세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PD가 다가왔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왔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북한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쟤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비난하지 않고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북쪽에서 온 겁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대위였습니다. 부국장 동지, 아니, 여정 씨.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전 이미 없을 겁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숙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을 도운 죄로요. 그가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북한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진실을 전해주세요. 끝까지.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최대위, 그는 저를 살리려다 죽은 겁니다. 제 때문에. 다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PD에게 말했어요. 다시 방송하고 싶습니다.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북한을 향해 송출되는 프로그램이었죠. PD가 말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라디오 부스였어요.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때 제가 단속하던 그 방송을 이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여정입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동료였던 최 대위에 대해서요. 최 대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저를 도왔는지, 그리고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그분은 제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인간이셨습니다. 체제가 그를 괴물로 만들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양심을 지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 당신들 중에도 최 대위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께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김여정 씨?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북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혹시 그 목소리? 그가 웃었습니다. 예, 제가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 제 인생을 바꾼 그 사람.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방송을 들으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네요. 우리는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15년째 북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위로였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같이 방송을 만들어 갑시다. 예. 제가 대답했습니다. 꼭 그러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하고 제가 이어받는 형식이었어요. 북한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저는 남한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꿨지만 점차 나아졌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탈북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저 기억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혹시 탈북을 시도했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살려주신 분이시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전 죽었을 겁니다. 아니야.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용감했던 거야. 포기하지 않았잖아. 선생님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송 듣고 있어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탈북민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듣고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구나. 지금은 매일 저녁 방송을 합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마이크를 켜죠. 여기는 김여정입니다. 한때 공포의 상징이었던 이름.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자유입니다. 마음속에서 자유를 꿈꾸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입니다. 때로 과거가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해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죠.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삶, 진실을 전하는 삶, 희망을 나누는 삶. 이준호 씨와 함께 방송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가 물어요.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합니다. 좋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필요하니까요.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제게는 천국 같은 곳이에요. 라디오를 켭니다. 이젠 듣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방송들을 듣곤 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 더 나은 날이 올 겁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래요. 더 나은 날은 옵니다. 제가 그 증거니까요. 베란다로 나가 북쪽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혹시 제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리나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남쪽의 바람. 이 바람이 저 바다를 건너 북쪽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를 실어서요. 내일도 방송을 할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북한의 자유가 올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이고 희망이니까요. 김여정. 한때 철의 여인이었던 이 이름으로 이제는 따뜻한 말을 전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 자유는 가능하다는 것을요.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북쪽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경계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마이크 앞에서 진실을 담아서 희망을 실어서 여기는 김여정입니다. 바다를 건넌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섭니다. 복도에서 이준호 씨를 만났어요. 오늘 방송 좋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 함께 하는 거죠.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최대위, 김 과장, 이준호 씨,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 그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를 수 있어요. 우유 한 팩과 빵을 집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점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점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이 행복입니다. 자유롭게 인사하고,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늘도 한 사람에게 희망을 전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꿈을 꾸기를 바라죠. 그리고 내일 또 마이크 앞에 앉을 겁니다. 북쪽을 향해 말할 겁니다. 희망을 전할 겁니다. 여기는 김여정입니다. 바다를 건넌 목소리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자유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